자, 오늘은 이제 고려 후기 정치 사회 변동 마무리를 하고 조선을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로 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겠어요. 76쪽을 보시죠. 고려 후기 정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원의 내정 간섭, 자주성의 실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 등으로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 친원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검문세력이죠. 검문세력의 특성, 과정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자, 특히 원 내정 간섭 기구 내정 간섭 기간 동안에 두 차례 일본 원정이 있었다. 일본 원정 성공 실패했었다. 그런데 일본 원정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 뭐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동, 동쪽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동쪽 일본이죠.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청을 정동행성 그랬고, 이 정동행성의 이문소가 고려에 대한 이것저것 내정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 나중에 이제 누가 이거 없앴어요? 그렇죠. 고려 공민왕이 없애버렸죠. 정동행성 이문소. 영토를 상실한 곳 세 군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천령 이북,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곳. 이거 누가 빼앗았다고? 역시 그렇습니다. 공민왕이 강제로 빼앗았고, 나머지 이제 두 군데, 동령부, 자비령 이북이죠. 탐나 총괄부는 제주도고요. 그래서 특히 동령부가 지금의 평양 부근, 자비령 이북에 동령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잊어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 군데. 내정 간섭기구 나왔죠. 정동행성, 만호부, 다루같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특징적인 거. 매 사냥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매를 징발해 가기 위해서 만든 응방도 역시 남아서 내정 간섭기구가 됐다 했습니다. 관제 개편. 이성 육부를 일부 사사로 하나씩 낮췄다. 거기 나왔죠. 그래서 이성, 중서문화성과 그다음에 상서성 이 두 가지를 첨의부 하나로 바꿔버리고 육부는 네 개의 사로 나눴습니다. 사, 전리사, 전법사, 군부사, 판도사. 혹시 이런 이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리사, 전법사, 군부사, 판도사 이런 것들은 전리사는 이부와 예부를 말하고 전법사는 형부 법이니까 형벌이죠. 그 다음에 군부사는 이름만 봐도 군부사 그러면 병부랑 관련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도사가 호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원 간섭기는 이렇게 우리의 이, 병, 호, 형, 예, 공, 고려의 육부가 네 개의 사로, 알겠어요? 육부를 사사로, 이성을 일부로 이렇게 관제를 개편했다. 하나씩 관제를 떨어뜨렸다 이거죠. 중처는 밀직사, 어사대는 감찰사, 삼사는 그대로 삼사, 한림원은 문안서, 그 다음에 국정하면 성균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알겠어요? 벌써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는 아마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중천이 원 간섭기에 밀직사로 바뀌었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수탈이 가중됐었다. 공려를 징발하고 다 했습니다.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을 설치하고, 이 응방도 역시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 기구가 됐다고 그랬죠. 조원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고, 고려에서 유행한 몽고 풍습을 몽고풍, 그 다음에 몽고에서 유행한 고려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했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원의 간섭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개혁을 주장했던 임금 누구라고요? 공민왕 연대 1351년. 여러분, 선생님이 별로 연대는 강조하지 않은데 이렇게 기준 연대가 되는 것들은 기준점을 잡아둬야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351년이니까 공민왕이 즉위한 해는 몇 세기 중엽이다? 14세기 중엽 이래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 간섭기를 떨쳐버리고 임금 이름 앞에 충성충자를 떨쳐버리고 공민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때도 역시 공민왕 때도 부인을 원나라 몽고 여자를 데려올 만큼 여전히 원나라 놈들의 간섭과 알겠어요? 통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죠? 자, 원의 간섭을 떨치기 위한 자주적인 정책을 뭐라고? 반원 자주정책. 또 하나, 무신 집권기간 이후부터 계속 왕이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무신들 때는 무신한테 짓밟혀서 왕이 그냥 꼼짝 못하고, 또 원 간섭기 때는 친원파한테 눌려가지고 기철 같은 놈들한테 꼼짝 못했는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원의 세력을 떨쳐버리기 위한 반원 자주정책, 또 하나는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책, 이렇게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다. 그 대별해 놓은 것을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선생님이 다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정리,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77쪽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고, 여러분 농장의 확대, 이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더라? 잘했어요. 대토지 사유화. 그죠? 이렇게 권문세족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
대지주가 되면 이걸 뭐라고? 농장 확대, 대토지 사유화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망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특권층이 생겨나서 어떤 특권층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면, 즉 토지를 독점하면, 농장을 확대하면, 대토지를 사유하면 반드시 농민들이 망해. 왜? 힘없는 농민들이 그들한테 땅을 다 뺏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농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농민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거나, 알겠어요? 유랑민이 되거나 산에 들어가서 사는 그 신만이가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가는 농민이 있어야 세금을 걷어들이죠. 근데 농민이 다 망해버렸어요. 부자들 때문에. 알겠죠? 왜 부자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면 안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도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뭐 LG라든지 그죠? SK라든지 이렇게 대재벌들이 나라의 부를 독점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중산층이 다 몰라가면 국가는 세금을 못 걷습니다. 근데 재벌놈들이 세금 잘 내나요? 안 냅니다. 그래서 부가 독점되는 1대9, 2대8 사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될 수 있으면 잘 사는 중산층이 많은, 그래서 건강하게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많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건강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할 텐데 고려 말 지금 어땠다고? 소수의 권문세족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영농민들이 전부 다 땅을 뺏겨버리고 몰락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고려가 망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야.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너무나 큰 부자가 생겨나면, 대다수 국민이 망하면 결국은 그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민화의 개혁 추진 실패했다고 그랬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 이름 좀 알아두십시오. 공민왕 때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죠. 전민변정도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실패, 신돈이 제거당하고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고 신진사대부 세력이 미약해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약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공민왕 때까지는 신진사대부가 아직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이들이 힘을 얻으려면 적어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텐데 이제 막 과거에 급제가지고 쫄따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개혁을 주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감 말직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힘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점차 어때요? 지금은 비록 9급 공무원이지만 좀 이따는 어때? 7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5급 되겠죠? 3급 되겠죠? 이사가 서기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나 실장, 알겠죠? 장관, 차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직은 신진사대부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누구냐? 출신 성분, 향리 출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향리이면서 어때요? 지방에 어느 정도 땅이 있는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들이 무신집권기에 등장했습니다. 무신집권기에 등장한 그때의 사대부는 그냥 사대부야. 그래서 이규보, 최자, 이인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집권기 때 뭡니까? 의인화된 소설 이런 거 써가지고 말이에요. 글도 모르는 까막눈인 이 무신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세상의 중요한 그 이치를 설명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인화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국순전, 죽부인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영웅패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부 다 무신집권기잖아요. 그때 사대부는 무신들의 밑에 있었던 어용학자라면 이제 뭐야? 원간섭기 이후에 그죠? 성리학을 새로 원에서 들어온 게 성리학이 원에서 들어왔잖아요. 무신집권기 이후에 비로소 성리학이 들어왔고 성리학을 공부한 새로 정계에 진출한, 그래서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대거 진출했습니다. 물론 원간섭기에 그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 망곤당에 갔다 오기도 하고 성리학을 배워오기도 하고 이런 신진사대부도 있지만 몇 명 안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재현이라든지 또 백이정, 박충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리학을 통해서 또 과거를 통해서 새로 진출한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 이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을 수용하고 사상적으로 사회개혁의 이론과 명분을 획득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비교 잘해 주십시오. 권문세족이 친원파라면 신진사대부는 되게 명과 가까웠다. 친명적 입장을 띄었다. 그죠? 보수적인 권문세족에 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혁신 세력인, 그죠? 권문세족이 농민들의 땅을 마구 빼앗아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대토지 농장을 사유한, 그죠? 대농장 지주였다면 대지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지방 향리 출신이면서 무슨 지주라고? 잘했어요.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불교와 결탁하고 특히 이제 원에서 들어온 라마 불교,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불교였죠. 썩은 불교입니다. 훈구학을 중시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하고 썩은 불교를 비판하고 새로운 성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개혁 이념으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정계에 진출한 방법은 뭐냐? 가문을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죠. 음서. 예, 도평사사를 장악했다면 신진 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해서 주로 행정 실무를 익히면서 예, 정계에 진출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이 쫙 나왔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우왕 때 결국은 뭐냐? 신진 사대부 가운데 이제 우왕 때 예, 온건파, 혁명파로 갈라지더니 결국은 혁명파 사대부가 위화대군을 통해서 1388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과 정치권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1391년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권을 장악하더니 알겠어요? 그 다음해인 1392년 조선왕조를 개창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쫙 봤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 고려 전체를 정리할 기회를 표로 마련해 드렸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안 해준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이 표를 보면서 아 이제 뭔가 알겠어.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강의를 통해서 얻어들은 또는 책을 통해서 읽은 내용이 표로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구나. 이 표를 가지고 가면 시험 문제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해드린 겁니다. 시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기별로 지배층이며 정치 과정 또는 뭐 대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나눠놨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 오늘은 근세의 정치, 근세 조선으로 왔습니다. 근세. 자, 우리가 이제 근대도 아니고 근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세는 바로 조선 특정한 시기, 전기만을 말합니다. 조선 전기. 조선 전기니까 외란 이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 사회를 1392년에 건국된, 그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조선은 1910년에 일본한테 국권을 강탈당함으로써 결국 우리 조선이 망합니다. 알겠죠? 1910년. 조선이라는 이름을 잃은 것은 언제야? 1897년 뭡니까? 대한제국 때죠. 그래서 조선 대신에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야. 결국은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도 결국 어때요? 고종 순조까지 이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조선은 멸망을 1910년 국권 강탈로 봅시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 완전히 망해서 일제 식민지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1592년. 여러분 1592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외란입니다. 봐봐요. 공교롭게도 딱 200년 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조선이 세워진 지 1392년 조선이 세워졌는데 1592년에 외란이 일었습니다. 외란이. 임진왜란이 4월 달에 터졌어요. 1592년. 알겠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조선이 망했으니까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외란이 일어나기 이전을 뭐라고?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외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조선은 전기와 후기로만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고려는 어때요? 고려는 지배층들이 매번 바뀌어. 다시 한번 해볼까? 고려 초기에는 호족,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 고려 무신직국기 때는 무신, 원간섭기 때는 친원파, 고려 말기에는 신진사대부 이렇게 지배층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통치기구 이런 것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을 나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조선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나눈다 이거야. 조선 전기는 뭐냐? 조선 전기를 우리가 근세라고 해요. 근세. 조선 후기는 뭐냐? 그럼 조선 후기는 근대냐? 근대는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때를 근대라고 했다면 일본 놈들한테 근대화를 명분으로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 일본 새끼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명분이 아직도 근대화를 못한 조선 너네를 우리가 근대화 시켜주러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강화도 조약이며 또는 가보기업 이런 것들 추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는 우리가 근대는 아니었지만 근대로 가려고 근대가 뱃속에서 아이가 태아가 팔딱팔딱 뛰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태동이라고 하잖아. 마치 우리도 조선 후기에 근대란 놈이 아직 태어나지 못했어. 엄마 뱃속에서 출산이 안 됐어요. 출산이 안 됐으니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야 되잖아. 그러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는 어때? 애가 생겼다고는 하죠. 애가 들어섰어. 애가 생겼어. 애가 뛰고 있어. 애가 발길질해. 살아있잖아. 근데 애가 나와야 비로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야. 우리 근대는 조선 후기에
근대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싹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태아처럼 태동이 있었는데 알겠어요? 아직 근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근대가 우리보다 더 앞선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말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때를 뭐라고? 근대의 태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근세라는 말은 뭐냐? 근세는 자,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인 요소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껄쩍지근하고 미흡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근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한편으로는 옛날 고려 시대에 중세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중세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렇게 조선 전기 사회는 한편으로 중세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중세보다는 더 발전한 근대 쪽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런 과도기적인 체제라는 의미에서 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는 잘 쓰지 않지만 사실은 세계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는 결국 16세기 그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신한로 개척, 종교개혁 14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이때가 서양은 이렇게 그 중세에서 근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역시 거기도 근대의 싹이 나타난 르네상스, 신한로 개척, 종교개혁 이 시대와 비슷한 게 바로 조선 전기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조선 전기를 이렇게 근세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대개 이제 조선 전기사회는 근세라고 하는데 이 근세는 고려보다 중세였던 고려보다 어떻게 더 얼만큼 더 발전했느냐. 자, 우리가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알겠어요? 또는 뭐 변화했는가? 알겠죠? 발전과 변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를 우리가 중세라고 했다면 조선 전기는 뭐라고? 조선 전기를 이렇게 근세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화 발전이 있다. 자, 볼까요? 고려 시대에는 첫째, 사회의 주인공이 정치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귀족이었어. 귀족. 그래 안 그래?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고려 전기의 주인공 누구였어요? 문벌 귀족. 그래 안 그래? 물론 고려 초기 호족이 있었지만 호족도 나중에 다 귀족화되니까 고려 전기 문벌 귀족을 고려 지배계층의 대표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가 되면 어때요? 무신,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 권문세조, 그리고 고려 후기에 신진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시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라는 귀족들이 다스렸죠. 그러므로 서양 중세에 영주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렇게 귀족놈들이 서양 중세의 본고제 사회를 다스렸듯이 우리 고려도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족들이 서양 기사처럼 우리도 무신이 있었잖아. 서양 영주처럼 우리도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알겠죠? 서양 중세와 비스무리한 그런 고려 사회였는데, 그런데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선시대는 귀족 중심이 아니라 누구냐? 양반입니다.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들을 흔히 이제 뭐라고 그래?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알겠죠? 이미 고려 말에 이들의 싹수가 등장해서 신진사대부가 했어요.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들이 조선시대에 새로운 조선의 정치를 담당하는 또 조선의 주인공이 되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반 관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 전체를 보면은 왕권보다는 귀족권이 강했었는데, 귀족권이 조선시대는 뭐냐? 조선시대는 왕의 권한과 귀족의 권한이 귀족이 아니고 양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반, 즉 양반 사대부의 권한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이 말의 의미, 알겠어요?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모였어요. 도병마사를 이루고, 그죠? 또는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귀족이 나눠 가졌잖아. 왕은 별 볼일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보세요. 고려 전개는 이자겸이 다 헤쳐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자겸, 김무식 이런 사람들이. 고려 후기에는 뭐예요?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 이전에는 말이에요. 거의 뭐 권문세조고 세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한에 비해서 귀족들의 권한이 셌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나요? 다시 귀족뿐이 아니라 고려시대는
지방에는 또 누가 있었죠? 호족이 있었죠. 호족의 세력이 강했는데 나중에 이 호족이 향리가 된다 하더라도 호족이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는 무슨 용어를 쓰느냐?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는 중앙왕이 지방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지방 분권적인, 그죠? 지방에 있는 호족이나 지방에 있는 향리가 지방을 반독립적으로 지들 마음대로, 알겠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문제는 뭐냐? 이거 보세요. 왕의 힘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양반 관료들이 지방에 있는 놈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 고려시대에 향리였던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향리의 지위가 완전히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향리는 뭐냐?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자가 아니라 중인 신분에 불과해. 알겠어? 그래서 임금이 지방에 파견한 지방 관리에 수발을 드는, 뒷심부름 해주는, 알겠죠? 실질적인 뭡니까?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지위로 격화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에 있는 왕의 힘이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만큼 고려 왕권에 비해서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중앙 권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걸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집권. 이 표현 알겠어요? 지방 분권적인 고려사회에 비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됐다. 알겠죠? 이런 의미, 이런 변화를 잘 묻습니다. 변화했기 때문에 묻는 거죠. 역사가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새로운 사회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노?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역사는 결국 달라진 것을 묻는 거예요. 변화된 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발전했냐? 어떻게 또 틀려졌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고려시대는 여전히 이렇게 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고려시대는 대토지, 알겠어요? 대토지가 사유화되고, 그죠? 사유화되고, 농민의 지위가, 알겠어요? 농민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의 몰락 때문에 국가 재정도 열악했었는데 이걸 조선을 세우면서 개선한 거야. 그래서 이 대토지 사유화를 없애버리고, 알겠어요? 대토지 사유를 없애버리고 뭘 시행했나요? 고려 말 벌써 과전법을 시행했죠? 고려 말 시행된 과전법이 결국은 뭐야?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자, 조선시대는 자영농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 자영농의 숫자를 늘린 것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그만큼, 알겠어요? 국가의 재정이 그만큼 확충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농민의 지위가 낮았는데, 예, 결국 조선시대는 뭐야? 조선시대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 낼 수 있는 양인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려시대는 말이에요. 고려시대는 과거제도가 일부만. 그죠? 문관 과거, 기술관 과거 이것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그래 안 그래? 무가가 없었죠. 그래서 무신들이 이 과거에서도 우리를 차별하면서 말이야. 군인전도 안 주고 군인도 다 뺏어가 버리고. 그죠? 무신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무신단 일으킨 거 아니에요? 과거 제도에 무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뭐냐? 조선시대는 문관, 무관, 과거 제도가 보다 더 확충됨으로써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사회가 폐쇄적 사회다, 개방적 사회다. 개방적 사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실력을 통해서 말타기, 활쏘기를 잘한다든지 또는 글짓기, 시를 잘 짓는다든지 한문학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 비록 농민이었지만 어때요? 군인이 된다든지 또는 뭐야? 내가 지방 향리였지만 중앙의 관료가 돼서 예, 또 양반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고려보다 훨씬 더 길이 넓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어때요? 신분 이동의 길이 더 넓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사회가 폐쇄적일까 개방적일까?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알겠죠? 그래서 개방적 사회로 전환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알겠죠? 또 왕권과 신권의 그죠? 조화 균형을 중시했다.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고려보다 중세 고려보다 예, 조선 전기 사회를 근세라고 부를 만큼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이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조선 시대가 되면은 고려 시대는 이거 보세요. 고려 시대는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그죠? 불교는 뭐야? 불교는 수신의 도로 이렇게 유교와 불교가 양립했었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 성리학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숭윤대 알겠죠? 이 유교가 뭐냐? 성리학이야. 딱 고정돼 있어요. 고려 시대의 유학은 예, 조선 시대의 유학보다는 좀 다릅니다. 훈과이죠. 훈과. 유학 가운데서 훈과. 고려 시대의 유학은 훈과였어요. 겨우 고려 말 원간섭기에 원을 통해서 성리학이 들어왔고 그 원을 통해서 들어온 성리학을 신진 사대부들이 받아들여서 그 신진 사대부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성리학적 사회였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성리학적 사회예요. 조선이 망할 때 예,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의병들도 성리학자들이야. 알겠죠? 이만큼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는 굉장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다. 알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성리학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선 세종업적입니다. 세종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청사에 빛나는 우리의 문자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창제했죠? 한글 창제뿐만 아니야. 우리 세종의 업적은 어마어마해서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모든 문화에, 모든 삶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달력이며, 처국이며, 그래, 안 그래? 해시계, 물시계며, 그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민족 문화가 완전히 탄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의 민족 문화가 완전히 세팅되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고려보다 이렇게 훨씬 더 한 걸음 더 진전된 조선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진전된, 발전된 그런 의미에서 예,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한다면 조선 전기는 뭐냐? 조선 전기는 근세라고 했다라는 그 의미, 발전의 의미, 진보의 의미, 역사가 달라진 게 뭐냐? 역사가 발전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좀 볼까요? 자, 우리는 고려 말, 알겠죠?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려 말기의 사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가장 큰 대내적인 모순은 권문세종 놈들 때문이야. 권문세종 놈들이 왕권 위에 서가지고 기철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왕권 위에 서가지고 왕을 누르고 지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다 뺏어 먹어.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대토지를 사유화했다. 대토지를 사유화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농장을 확대했다라고 얘기하죠. 농장 확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골칫거리였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권문세족이라는 특권층이 넓은 이 농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 돼지 키우는 그런 농장, 오리 키우는 그런 농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조선시대도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농장 확대 이 말이 나오면 농장이란 뭐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의 넓이가 말이에요. 이 산에서 저 강까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 군, 한 개 현을 개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 큰 부자들 보면은 막 박경리의 소설 그 최참판내 땅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내 땅만 어마어마하죠. 거기 뭐 그 경상도 평사리에 있는 땅 거의 다가 다 최참판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주 최부자라든지 또는 뭐 공주부자 김갑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지 않으면 그 공주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현에서 이 현까지 거의가 하나의 군현을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 넓은 땅을 뭐라고? 농장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특권층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농민이 몰락합니다. 농민이 땅 다 뺏겼으니까, 애나다 땅 다 뺏겼으니까 농민이 몰락하겠죠. 농민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 이들한테 세금 걷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세금 걷을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으니 국가의 재정도 이제 바닥을 치게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므로 항상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잘 돼야 돼요. 국민이 잘 되려면 특권층이 국민을 핏바라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그죠? 고려 말기에, 우리가 이제 조선 초까지는 다 하지 말고, 고려 말 사회 모순이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조고 농작대 때문이었다. 대적으로는 뭐냐? 대적으로는 역시 공민왕 이후로 주로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남쪽에서는 왜구놈들이 쳐들어왔죠. 그래 안 그래? 홍건적과 왜구 침입 때문에 이렇게 내우외환 그러잖아.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알겠어요? 이게 고려 말기, 고려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였습니다. 이런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맞짱 떴어요? 신진사대부들이죠. 신진사대부들이 그렇습니다. 권문세족에게 맞서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이 그죠? 이 홍건적과 왜구 침략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누가? 신흥무인들이 떴습니다. 신흥무인들. 그래서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들이 이렇게 이런 고려 후기, 고려 말기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성장하게 됐다. 알겠어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대거 진출했었고, 그래 안 그래?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땅이 있는 중소지주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 왕이 됐어요. 우왕 때부터 이제 신진사대부가 둘로 분열돼. 알겠어요?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왕이 됐는데 이 우왕이 바로 누굽니까? 신돈이 공민왕한테 여자를 하나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 공주가 그 애를 낳다가 죽은 이후에 그래 안 그래? 그 신돈이 집어넣어준 여자의 반야한테 낳은 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또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우왕이 벌써 그 왕시성을 가진 공민왕의 친자식이 아니라 이미 반야하고 신돈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붙어가지고 그 반야 뱃속에 신돈의 씨가 들어있었는데 그 신시성을 가진 놈이 왕씨 누구야? 공민왕 밑에 가가지고 마치 공민왕의 자식인 양 이렇게 행세하면서 왕이 됐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왕 때 신진사대부가 둘로 분열됐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혁명파 세대, 혁명파. 그 다음에 온건파예요, 온건파. 그래서 혁명파와 온건파로 분열됐어요. 이 혁명파는 고려 왕조를 쓸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권문세족 놈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돼.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혁명파가 수적으로 쪽수는 더 작았습니다. 온건파가 항상 다수파예요. 알겠어요? 다수파. 아니야, 우리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고려 왕실은 그대로 유지하자. 진짜 나쁜 놈들 몇 놈만 없애고 나머지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고려 왕조는 유지하자. 그리고 토지제도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다 뺏지 말고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온건파가 더 쪽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혁명파가 누구랑 손잡느냐? 신흥무인 이성계와 손을 잡아요. 그래 안 그래? 이성계와 혁명파가 손을 잡고 드디어 뭘 했어요? 1388년에 결국은 명을 치러 갔었습니다. 명을 치러 간 사건이 바로 뭐 때문에 났다고 그랬죠? 철령위 사건 때문에 그랬죠. 명나라 놈들이 옛날 원이 차지하고 있던 철령 이부구 땅을 지네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 해가지고 최영, 조민수, 이성계 이렇게 이제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컴백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함으로써 1388년. 자, 이거 보세요. 위화도 해군이 결정적으로 온건파 사대부들을 쓰러뜨린. 알겠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군사권을 장악했잖아. 군사권을 차지하고 결국은 이들 다수파인 온건파를 제거하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졌으니까 뭐야? 위화도 해군은 이 소수파인 혁명파 사대부들에게 군사권과 정치권을 갖다 준 사건이구나. 이성계랑 손잡고. 알겠죠? 이때 혁명파는 바로 누구냐면 혁명파는 당시에 정도전이 대표 선수라고 그랬죠.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설계자고 권근은 뭐냐? 그 권근도 역시 이제 굉장히 그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죠. 조선 초기에. 조준 같은 경우는 과전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바로 이 조준이 그 다음에 1391년에 알겠어요? 1391년에 과전법을 공포함으로써 결국은 경제권을 장악했다 이거. 여러분 봐봐요. 군사권, 정치권뿐만 아니라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결국은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뭐야? 과전법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경제권을 장악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92년에 결국은 조선왕조를 개창하게 되었다. 알겠죠? 이렇게 사전 준비. 자, 다시 합니다. 위화도 해군으로 군사권 정치권을, 과전법으로 경제권을 힘되는 것 다 차지하고 누가요? 혁명파 사대부와 신흥무인 가운데 이성계 일파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홍건적과 외구 밑에서 결국은 이들 등살 때문에 힘들어했던 농민들이 당시 군인이 돼가지고 누구 밑에 들어갔어요? 이성계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 군사들도 누구를 지지해? 이성계 장군을 지지해요. 우리의 영웅 이성계 장군, 이순신이 아니죠. 우리의 영웅 이성계 장군, 그래 안 그래? 자기네들의 생명과 자기네들 재산을 약탈해가는 외구놈들을 무찔렀으니 이성계야말로 국민적인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지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가장 인기 많은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그 브레인 역할을 했던 누가? 신진 사대부 가운데 혁명파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조선왕조를 드디어 세우게 됐다. 알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로는 그 82쪽에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린 이 그림이 쫙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조선은 건국 과정이 공민왕 때 개혁 이후에 다 나왔어요. 우왕 때, 그 다음에 1488년 위화도 해군, 그죠? 그리고 이제 전제 개혁을 단행하고 그 사이에 어때요? 창왕을 내몰고 공양왕을 왕이 옹립합니다. 창왕이 바로 우왕 아들이죠. 근데 우왕이 벌써 신도는 아들이라고 이제 해서 야 가짜 왕 너 나가 그리고 진짜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결국은 공양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왕인 이걸 폐가 입진동 그러죠. 가짜를 없애버리고 그죠? 이 가짜 왕 우왕과 창왕은 신시성이라고 신시 알겠죠? 그래서 다시 진짜 왕시성을 가진 누구야? 공양왕을 왕이 올렸는데 이 공양왕이 나 왕 노릇 싫어. 백성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내 대신 네가 할래라고 이렇게 선양했어요. 선위라고 하죠. 왕위를 양보는 거야. 나보다 덕이 많은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당신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3번 사양합니다. 에이 싫어. 관둬. 속으로 어때요? 관두지 말지. 나 이거 노리고 있었으면서 왕관을 뺏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선왕조가 개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돼 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볼까요? 자, 태조 때가 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은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가 정비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려에 비해서입니다. 고려에 비해서 왕권이 그만큼 더 강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그 국왕 중심 통치제를 만드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러면서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해. 이 말편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알겠어요? 신하들의 권한과 임금의 권한을 댈 수 있으면 밸런스를 맞추게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비등비등하게 알겠죠? 너무나 임금이 막 튀어나가면 신하들이 임금을 견제하기도 하고 딴지를 걸기도 하고 전화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말이야 임금한테 알겠어요? 임금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신하들을 임금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또 신하들이 너무 튀면은 잡아서 혼내기도 하고 역적 모함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 유교 정치의 이상적 유교 정치의 실현.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을.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는데 태조 때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힘이 더 셌을까요? 정도전의 힘이 더 셌을까요? 이 당시 신하들 가운데 대표가 바로 정도전인데 정도전의 힘이 더 셌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때가 왕이 됐지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왕이 되도록 킹메이커 노릇을 하면서 알겠어요? 설계도를 그려주고 다 작전 짜주고 정몽주를 제거하게 하고 알겠죠? 최양을 제거하게 하고 과전법을 만들어주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야? 알겠어요? 누굽니까? 신진 사대부들입니다. 그 신진 사대부들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들어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저들의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왕권보다는 신권이 더 셌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냐? 태종 이방원 때, 알겠어요? 태종 때가 되면 야, 뭔 소리들이야 하면서 정도전을 제거해버립니다. 알겠어요?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신권보다는 이때 정도전이 아웃당하죠. 두 차례 왕자난을 일으키면서 그래 안 그래? 정도전을 제거하고 결국은 왕의 힘을 대폭 강화시켜요. 이렇게 태종 이방원 때 왕권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정치 조직, 정치 제도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뭐냐?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 그래서 육조 직계제가 시행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왕권이 대폭 강화돼서 신하들보다는 저 밑에 있는 육조의 관원들이 직접 임금한테 아뢰도록 함으로써 임금의 말발이 옛날에 비해서 한층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불세출의 그 임금 누굽니까?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 때가 되면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 태종 임금 알겠어요? 할아버지 태조 때 이렇게 삼촌들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의 권력 다툼이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아까운 신하들이 많이 죽었냐. 원래 임금과 신하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하면서 유교적인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종 이름이 이도입니다. 세종 이름이 도요. 이도죠. 그죠? 왕자 때는 충녕군이었죠. 그래 안 그래? 자기 큰형 양녕 둘째 형 효령을 제치고 세 번째 왕자인 이도 세종이 왕이 됐잖아요. 세종 임금은 아니야. 임금 권한과 신하 권한을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왕권과 신권은 뭘 중시했다고? 조화를 중시했다고. 조화를. 그죠? 그래서 세종 때 그 재상 합의제 기구를 중시하고 알겠죠? 신하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고 집현전 학자들한테 많은 권한을 또 위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신하를 아끼고 신하는 진심으로 임금을 떠받들어 모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상보적인 관계를 누리는 이런 체제로 갔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의 아들 문종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보니까 말이야 미처 왕 될 준비가 안 돼 있던 어린 누가? 단종이 왕이 됐잖아요. 12살짜리인가 먹은 단종이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세종 임금 때 키워준 집현전 학자들이 대거 권력이 강화된 거야. 그래서 다시 신권이 강화되고 단종 때 왕권이 약화됐다. 이걸 참다 못한 누가? 세종의 아들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인 누가? 수양대군이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죠. 세조가 칼을 뽑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단종 뒤에 있던 알겠죠? 단종 뒤에 있던 이 신하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바로 뭡니까? 계유정난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세조 때 다시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신권이 다시 약화되더라.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성종 임금 때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태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때로는 왕권이 더 약하고 신권이 강했었고 왕권이 더 강하고 신권이 약할 때도 있었고 왕권과 신권은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다시 신권이 강화됐다가 왕권이 강화됐다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왕실 내부에 또 왕권과 재상들 사이에 신하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냐.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그동안 정리되어 오던 알겠어요? 태조 때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을 위시해서 한일의 경제육전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법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총정리해서 세조 때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걸 다시 손봐가지고 수정해서 반포한 것은 성종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종 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한을 비등비등하게 만든 알겠어요? 이렇게 세종 할아버지 때의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야 라고 해서 세종 때의 정치를 모델로 해가지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니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법전을 뭐라고 하느냐? 경국
전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죠? 나중에 이 경국대전은 말이에요. 다시 어때요? 속대전, 그죠?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렇게 점점점 손질해 나갑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죠?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손을 보긴 하는데 기본적인 얼개는 경국대전이 계속 이어져요. 알겠어요? 이와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부터 약 100년 동안 태조 이성계로부터 성종 때까지 이 100여 년 동안 때로는 왕권이 약했다가 왕권이 강했다가 조화를 중시했다가 다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 과정을 몇 번 겪다가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래 우리 조선은 이렇게 가자. 국왕 중심의 통치제를 유지하면서도 왕과 신하의 권력을 조화롭게 하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조선왕조 통치 체제에서는 왕의 권한이 너무나 넘쳐나지 않게 알겠죠? 그렇다고 또 신하들의 권한이 너무나 찌들리지 않게 알겠어요? 이 둘의 양자의 신하 양반 관료와 국왕과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조절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맨날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보고 또 복습을 또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